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6만 2,00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662명, 완치 590만 4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900명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4와 BA5가 유입되었으며 8명이 공식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매일 500명 이상 신규 감염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930명에 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신규 증가수에 대해서 아직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BA4와 BA5로 인한 신규 감염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사례 정점은 7월 셋째 주가 될 것으로 보건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BA4와 BA5가 우세종이 된 경우 평균 첫 번째 사례가 발견된 지 한 달 후에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A4와 BA5의 감염 속도는 델타와 오미크론 원형 사례보다 60% 더 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델타로 인한 1일 최대 감염자 수가 5만 6천 건이었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1일 최대 감염자 수는 6만 4천 건입니다. 이에 BA4와 BA5는 이보다 더 높은 1일 감염자가 나올 것으로 보건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BA4와 BA5가 델타와 오미크론 사례보다 3분의 수준이고 사망 사례는 이보다 더 낮은 10분의 1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전 국민의 70% 백신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62%입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6월 말까지 70%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서 파악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접종 공백기를 들었습니다. 통상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하면 90일 동안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텀을 두고 델타와 오미크론 모두 감염되었다면 당장 6개월의 접종 공백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이후 두 번째 접종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인식 변화도 예방접종 완료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감염률과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지리적인 문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종사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격오지들을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역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플루엔자와 같은 계절성 바이러스 질환이 겨울이 아닌 여름에도 크게 유행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코네티컷주 예일 유헤이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들에게서는 7가지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에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코로나19가 등장한 첫 해인 2020년 겨울에는 거의 사라진 듯 보였다가 이듬해 12월 다시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하자 올해 1월에는 또다시 감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인플루엔자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던 야마가타 계열 바이러스가 더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이미 멸종되었거나 인간이 방심하는 사이에 면역체계를 공격하기 위해 숨어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계절성 바이러스가 계절을 벗어나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병원과 실험실은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중국 국방부 장관과 만남을 가져 동남아시아의 평화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동남아시아를 평화롭고 자유롭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평화, 자유, 중립의 세 가지 정신은 자유중립평화지대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자유중립평화지대 선언은 1971년 말레이시아에서 당시의 아세안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 서명한 국가적 공식 선언문입니다. 그 외에 양국의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그리고 글로벌 안보와 관련된 현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양국의 국방 협력 관계 개선의 증거라고 말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과 우정이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장비와 백신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 문제로 미국과 군사 협력 증대를 강화하고 있던 터라 이번 만남은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프라보어 장관은 다음 대선의 주요 후보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부자바주의 보고르에 룸핀 농촌 보육시설을 개소하였고, 개소식에는 조코위 대통령도 참석하였습니다. 룸핀 농촌 보육시설은 기후변화에 맞춰 농작물을 관리 및 연구하는 국가기관으로 환경부와 공공주택부 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해당 시설의 첫 번째 사업으로는 맹그로브 나무의 재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향후 3년 안에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약 30개 이상의 농촌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개소식에서 전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극단적인 날씨에 수질의 저하, 작물 질병 발생 증가에도 강한 농작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농작물 연구소 건설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덧붙였으며 농작물 생산 저하는 상품의 생산 저하보다 더욱 위험하며 빈곤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룸핀 농촌 보육시설은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할 것이며 특히 기후변화 정보센터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상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룸핀 농촌 보육시설은 159.58헥타르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촌 커뮤니티 구역, 훈련 구역,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바라하우스 구역, 생산 구역, 물밑 퇴적물 웅덩이 시설 구역, 약 1600만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종자 구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대모터스튜디오 스나얀 파크를 개관하였습니다. 현대모터스튜디오는 현대차 브랜드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이번 자카르타 개관은 서울, 고양, 하남, 부산, 베이징, 모스크바에 이어 7번째입니다. 자카르타 중심의 스나얀 파크 쇼핑몰 2층에 446스퀘어미터 규모로 만들어진 현대모터스튜디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대차의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졌습니다. 인테리어의 작은 부분까지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며 디지털 전시 방식으로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메인 전시 공간에는 현대차의 전기 콘셉트카 프로페시가 전시됐고 벽면부터 천장까지 스튜디오 전체를 둘러싼 LED 미디어월을 통해 방문객이 현대차의 클린 모빌리티 비전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5 출시와 연계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의 클린 모빌리티 비전으로 혁신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통해 인도네시아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현대모터 스튜디오를 개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2023년 말 자카르타의 경제 클러스터 지역인 수디르만 중심 업무지구에 추가로 현대모터 스튜디오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해상에 불법 정박한 파나마 국적 노드조이호 유조선을 억류한 가운데 선주에게 37만 5천 달러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노드조이호 유조선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 해협 동쪽에 있을 당시 무장한 인도네시아 해군 요원들이 탑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노드조이호는 국기를 내리고 인도네시아 해역에 허가 없이 정박했기 때문에 억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허가 없이 인도네시아 해역에 정박할 경우 선박 선장에게 최고 징역 1년, 벌금 2억 루피아가 부과된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 11월 무단 정박, 항로 이탈, 항로 중간 정류 등의 이유로 재판 기간 동안 선박을 억류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군은 노드조이호의 경우는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무죄를 선고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뇌물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노드조이호를 관리하는 시너지그룹은 뇌물 요청에 대해 언급이 없으며 단지 인도네시아 영해에 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너지그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군, 변호사, 현지 요원들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유조선의 선장은 기지로 끌려가 해군 장교들에게 37만 5천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향후 수개월 동안 수입이 손실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언론의 말함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발리에 건설 중인 산후르항을 시찰하면서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인프라 정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산후르항은 2020년 12월에 착공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진척률은 80% 이상입니다. 여객터미널은 발리에 거주하는 건축가가 디자인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3,980억 루피아입니다. 착공 시 교통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터미널 건설 용지는 7,410스퀘어미터로 주변 섬을 오가는 소형 선박이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산후르항은 누사 페니다와 누사 렘봉안 사이에 좋은 연결성을 보이며 골든 트라이앵글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산후루의 선박들이 부도 없이 정박해왔기에 높은 파도의 선박들이 서로 부닥칠 위험이 높았으며 수용 가능한 선박도 적었습니다. 이번 항구를 통해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며 발리의 새로운 교통문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산후루 항구의 존재로 관광객들이 누사 페니다와 누사 렘봉안을 오가며 관광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관광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인도네시아 협력원을 공동 개원하였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홍구 총장, 간디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 김혜견 인도네시아 협력원장이 참석해 협력원 개소를 축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협력원 초대원장으로는 김혜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부산회대 김홍구 총장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호의적인 파트너십에 의해 탄생한 인도네시아 협력원은 앞으로 비파 플러스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투자, 관광 기반 언어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협력원은 양국 간의 협력 허브 역할로서 인도네시아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협력원은 현재 한인이문화연구원과 해외 취업을 위한 국고 지원 사업인 K-무브 스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K-무브는 9개의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국가 사업으로 해외 진출에 도전하는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4,100명의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였고 해외 취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총 600만 원의 경력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포스티유 협약이 지난 6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부처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사문서로서 주재국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대사관 영사 확인 없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성의 국제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한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22개 국가, 유럽에서 52개 국가, 중남미에서 31개 국가, 중동 아프리카에서 16개 국가, 그리고 북미의 미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지난 4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한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발급 주재국 법무인권부 인증, 주재국 외교부 인증,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한국의 문서 제출 등 5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문서 발급 후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아포스티유 인증만 하면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대사관에서는 더 이상 공문서 영사 확인이 불가하지만 재외공관공증법 30조 2에 따라 11개의 사문서는 교민들의 선택에 따라 영사 확인도 가능합니다. 11개의 사문서에는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초중고 각종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